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장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학이 도대체 뭘 다루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볼게요. 경제학의 정의는요, 어원이 경세재민의, 여기 세상을 경영하고 빈민의 빈곤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제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 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어원으로서 오이코노미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정을 관리한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을 경영한다. 세상을 관리한다. 국가를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관리하고 국가를 잘 관리하고, 이 관리한다는 뜻이 뭐예요? 왜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치, 우리 개인 입장에서, 가정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들어온 소득 가지고 이거를 어떤 걸 먼저 써야 될지, 소비를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가장 바람직한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 대한민국 전체에 노동과 자본 같은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산 요소를 적재적소에 잘 투입해 가지고 가능한 한 파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경제활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경제학은요, 애덤 스미스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야. 영국의 경제학자, 영국 사람인데요. 글래스고 대학에서 원래 경제학을 강의했던 건 아니야. 그때는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 학문이 없었고, 아담 스미스는 원래 글래스고 대학의 윤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라는 얘기는 사실 뭐 경제 안에 철학, 윤리학 뭐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책을 썼냐면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부를 가장 크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거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학이 태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산업혁명과 등등등 경제가 막 성장하게 되고 막 이렇게 교육이 활발하게 되면서 뭔가 학문적인 체계는 없었지만 그러한 활동들을 뭔가 있긴 있었거든. 그거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아담 스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이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잘하는 거에 특화, 전문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그게 바로 전문가가 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전문화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특화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요. 반복하게 되면 내가 상대적으로 뭘 잘하는가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특화하게 돼서 이걸 가지고 교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가 전체의 부가 가장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보통 이제 아담 스미스가 핀 공장의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분업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을 나누는 거야. 자, 핀 공장 같은 거 예를 들어 가지고 핀을 생산하는 거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철사를 자르고 철사 그 핀에 머리를 붙이고 갈고 이걸 혼자서 다 했더니 하루에 만들 수 있는 핀의 개수가 한 20개 남짓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철사를 되게 자르는 것만 되게 잘하니까 자르는 것만 하고, 누구는 핀을 가는 것만 하고, 누구는 머리 붙이는 것만 하고, 그렇게 역할을 분담했더니, 그래서 같이 생산을 했더니 생산량이 2, 3천 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야.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개개인들도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해서 잘하는 걸 특화하게 되면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 전체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농사 짓기는 쉽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지적 능력 이런 게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한다 그러면 노트북을 반도체를 생산해서 동남아에 있는 쌀과 교역을 하게 되면 세계 전체에 쌀과 노트북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나라가 해피해질 수 있다. 이렇게
자유무역으로까지 이렇게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국제무역론 거기 가보시게 되면은요,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뭐 그런 얘기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 무역이라는 게 국가 간의 교환, 교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행동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시장에서 일어나고요.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면 이 시장에서의 이게 바로 가격이라는 걸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부론에서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좀 더 발전시켜 되었고요. 오늘날에는 국부해서 부자, 부 이거보다는 좀 더 생산이나 소득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국가 전체에 관련된 국내 총생산 또는 국민소득 이런 거에 초점 맞춰서 보긴 할 겁니다. 아무튼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담 스미스의 이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경제학의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제학의 모든 문제들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희소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왕이면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산과 관련한 여기 교환과 관련한 분배와 관련한 소비와 관련한 이러한 매 순간 직면하게 되는 선택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볍게 보세요. 시험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자, 경제학에 구분해서 이것도 약간 밑에 베이스에 약간 용어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이론, 띠오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 사이에서 어떤 법칙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수요의 법칙 이런 거. 그런 법칙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어떤 공통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경제 현상에서 잘 성립하는가? 성립했을 때 법칙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요.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요. 비싸지면 덜 산다라는 거 수요의 법칙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만약에 콜라의 가격 이런 것들이 비싸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량이 줄어지고 싸면 많이 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경제사라는 것은 경제와 관련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한 지나간 경제 현상들을 해석하게 되고요. 과거의 경제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법칙이 잘 설명되는가 그런 것들도 체크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관련한 경제 정책론이라 합니다. 어떤 상태가 과연 바람직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그러한 방법 또 바람직한 경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다루는 분야가 바로 경제정책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학의 분야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당연히 우리가 편의상 분류한 것이고 다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용어 정리해 주시죠. 경제학은요.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이 있습니다. 실증명제와 규범명제를 하는데 실증경제학은 what is라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실증경제학입니다. 이거는 맞냐 틀리냐 그 두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반면에 규범경제학은요. 맞냐 틀리냐 OX 이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냐라는 당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What should be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거는 팩트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규범경제학은 약간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시험 볼 때 객관식과 주관식 다르잖아. 객관식은 답이 1, 2, 3, 4, 5번 하면 3 하면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주관식은 정답이 없고요. 약간 가이드라인은 있긴 하겠지만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온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과관계를 발견해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if the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격이 발생하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량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과 관련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실증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범경제학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요. 밑에 예를 통해서 볼까요? 지구온난화 현상은 대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니까 실증경제학, 실증명제라 그러고요. 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 줄여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적인 표현이죠. must, should be 그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규범경제학의 관심 토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 정도 내용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태경제학과 동태경제학이 있습니다. 정적, static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dynamic이다라고 하면은 역동적인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동태경제학이, 동태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말이 이렇게 time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정태경제학은 정물화 같이 멈춰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의 사진을 봤어? 착착 찍게 되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누군가 소개를 받으려 합니다.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했을 때요. 눈은 두 개고 코가 하나고 머리가 길고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잘 감이 없어요. 그냥 사진 보여줘? 하면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멈춰있죠? 해리포터 영화 같은 데는 그 사진이 막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멈춰있는 사진.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얼굴에 좀 뭔가 성형을 했다 합시다. 그럼 성형 전과 성형 후 그 성형이라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전과 후 멈춰있는 사진이죠. before, after 요거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교 정학, 비교 정태 분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균형이 변화하게 되면 그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니?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변했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해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동태 분석이다 그러면 시간을 고려해서요. 뭐가 변하는 거야. 주로 이제 분석이 시간을 가미하니까 좀 복잡하겠죠. 경기 변동이라든가 우리 특히 거시경제학에서 경제 성장 이런 얘기는 바로 동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호황과 불황, 업앤다운 시간이 가면서 발생하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동태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여기 숲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멀리서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살펴보게 되는 게 이 클 것자를 써서 매크로 거시경제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살펴보는 거 이게 매크로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기 가보니까 여기가 뭔가 울긋불긋해. 이게 불난 건지 아니면 단풍이 생긴 건지 그거를 알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면 뭔가 병충해가 생겼다. 그럼 안에 이렇게 가서 나무를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그런 분석 방법을 우리가 작을 미자를 써서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축구 경기를 봅니다. 그래서 감독의 입장에서 멀리서 봐가지고 전체적인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는군.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을 거시경제학이라 그러고요. 그 안에 손흥민 선수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현미경 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국가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야, 대한민국 경제가 왜 요즘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상황을 보는 거야. GDP가 어떻게 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물가, 인플레이션 같은 물가가 어떻게 변하고
실업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전체적인 총량, 애그리게이트 그게 바로 거시경제학이고요.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자꾸 꼬꾸라지고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라고 하면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안으로 들어가서 개별 소비자와 개별 기업과 행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개별 인디비주얼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 우리가 차차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부분 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부분 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파셜해서 진짜 어느 특정 부분만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시장 상황이 일정하다고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요. 특정 시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게 되는 게 부분 균형 분석이고요. 일반 균형 분석은요. 모든 시장을 한꺼번에 다 같이 고려해서 살펴보는 게 일반 균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 시장 그거 하나만 보는 거야. 만약에 7급이면 공무원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서 7급 시장 하나만 놓고 보는 게 바로 부분 균형 분석이고요. 일반 균형 분석은 아니 7급 시장과 5급과 9급 다 또 이렇게 유기적인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회계사, 간평사, 노무사 등등등 각종 자격증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고요. 더 넓게는 수능 시험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또 크진 않겠지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모든 시험이라는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일반 균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봐주시죠. 자, 그래서 부분 균형 분석은 심플하지만 약간 완전하진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네? 착각할 수가 있겠죠. 일반 균형 분석은 바람직합니다. 근데 현실의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용어 정리를 하는 건데 이론 경제학의 구성과 방법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현실 경제가 돌아가는 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은 요소들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어. 야, 그 사람이 합격하게 된 원인이 뭐야? 원인을 한 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 힘들어. 언제 잠자고 어떤 꿈을 꿨으며 무엇을 먹었으며 공부는 언제 했고 어느 학원을 다니고 어떤 책을 봤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성공 요인, 시험의 합격 요인을 합격 수기에 쓸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가 골라서 우리가 설명하겠다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현상을 우리가 단순화시킵니다. 추상화시킵니다. 아니 모형이라는 게 모델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모델 그걸 통해 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 이렇게 되면 진짜 비행기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모형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는 그런 추진력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어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양성한다 할게요. 의대생들을. 그러면 심장 수술할 때 진짜 심장으로 하면 좋겠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가짜 모형 심장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게 진짜 심장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거나 공부할 땐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모형을 통해서 단순화시킨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보편적인 법칙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경제 이론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시험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걸쳐서 얘기합니다. 가정을 설정해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켜 가지고요. 어떤 상호 의존 관계라든가 인과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고요. 이 모형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됐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오케이? 대한민국 경제가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진짜 그 가설이 맞나 틀리나 검증,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그 가설이 맞게 되면은 하나의 이론으로, 법칙으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가정의 설정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현상이, 현실의 경제 현상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겠지. 합격. 뭐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IQ는 얼마나 될지, 암기력은 어떻게 될지, 공부 시간은 열품타 같은 걸 통해서 몇 시간을 공부했을지, 학원은 어느 학원에 어떤 선생님을 들었을지,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직접적인 그리고 영향이 큰 것들만 우리가 뽑아내고요. 다른 요인들은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거 앞으로 많이 얘기할 겁니다. 단순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담배를 피게 되면 수명이 짧아진다, 건강에 안 좋다, 이걸 연구한다 합시다. 그랬더니 담배를 피게 되면 좀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담배 피셨는데도 100살을 넘기셨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지. 다른 요인을 통제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셨지만 더 체력적으로, 유전적으로 더 건강하시고 뭔가 그런 유전자가 있으면 오래 살 수 있지.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셨으면 200살까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담배를 피웠다 안 피웠다 이걸 얘기하려면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담배를 폈냐 피지 않았느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걸 봐야 되는 것처럼 관심이 없는 다른 요인들은 다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련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보시죠. 근데 문제는 합격과 관련한,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학원을 B 학원을 다녔는데 A 학원으로 변경을 했다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했네. 학원 만세!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지난번 시험 봤을 때랑 이번 시험 봤을 때 다른 요인들은 다 똑같아야 돼. 내가 1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IQ는 똑같아야 되고요. 공부 시간도 똑같고요. 다른 합격,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학원만 B 학원에서 A 학원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됐니? 뭐가 달라졌니? 그렇게 했을 때 성적이 올랐으면 성적이 오르게 되는 원인이 학원 하나밖에 없잖아. 그때 A 학원으로 변경한 게 성적 향상에 기여했군.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고요.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차차 우리가 이런 방식을 많이 할 거니까 뒤에 가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계는 뭐냐면 이걸 단순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순화를 잘못하다 보면, 가정을 잘못 세우다 보면은 오히려 엉뚱한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한계죠. 자, 모형을 세웁니다. 가정, 모형 이걸 세운 다음에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가정하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예측이라 해. 내가 말이야, 학원을 옮기게 되면 성적이 올라갈까?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공부 시간, IQ 그런 것들이 똑같다는 조건 하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차차 뒤에도 많이 얘기할 건데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라는 가정 하에서 관심을 두는 어떤 외부적인 독립 변수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충격은 뭐야? 학원을 변경했다는 충격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 충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 뭐 그런 것들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형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서, 가설을 세워서 맞나 틀리나 검증합니다. 검증을 했더니 진짜 이거는 좀 보편 타당한 어떤 특성이 있네. 그럼 그게 티어리, 이론이 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듣는 게 이 수요의 법칙 이런 거 하나 이론 아니겠습니까? 여러 소비자들의 행위를 관찰해 볼 때 현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검증돼서 하나의 경제 이론으로 정립하게 되는, 그게 바로 수요의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이론이 검증되고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해서 이 이론이 영원 불변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뭐야? 우리 과학도 뉴턴의 무슨 원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바뀌고 양자역학 어쩌고 나오고 계속 우리가 잘 몰랐었던,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땐 맞았지만 또 우리가 인류가 좀 더 지식이 더 확장되면서 새로운 게 맞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구불변의 진리는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이 모형에 대한
법칙도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시는 뭐 크게 바뀌진 않지만 거시경제학에 보면 우리가 고전학파, 개인작파 이런 사상에 대해서도 보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생각하는 프레임에 따라서 뭔가 법칙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작의 방법론에서요. 인과관계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잘 보세요. 인과관계는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잘못 알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귀납법의 모형을 세울 때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요인들을 한꺼번에 다 우리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중요하지 않은 엉뚱한 요인들을 뽑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아가지고 배가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배를 떨어뜨리고 배를 이렇게 따기 위해서 까마귀를 잡아다가 날리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흔히 우리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도둑놈 수, 경찰수 이렇게요. 경찰수. 아니 이걸 살펴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뭐야? 경찰이 많으니까 도둑이 많아졌구만. 경찰을 줄이면 도둑도 줄겠군. 이러는 게 안 되지. 도둑이 많아지니까 경찰이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죠. 흔히 또 코카콜라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진국, 국민소득이 높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은 가만히 보니까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더라. 그럼 어떻게 돼? 우리나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코카콜라를 마시면 경제가 성장하겠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처럼 단순한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고 단순한 관련은 있는 거지.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단순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인과관계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구성의 오류인데요. 이걸 구성원의 오류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연역법인 접근 방법에서 발생하는 건데 구성원 어떤 한 부분이 맞다 해서 부분과 전체 여기에 포인트 맞추세요. 전체적으로 맞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자, 관중석에 경기 관람할 때요. 앞에 사람이 일어나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모두 앉아서 보나 모두 일어나서 보나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게 바로 구성의 오류가 됩니다. 만약에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떤 영화관에서 불이야 이 소리가 나면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선택이 부분입니다. 구성원입니다. 어떤 선택이 최적이냐면 비상구를 찾아라, 빠르게 달려라. 이게 최선의 선택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구의 입구가 좁잖아. 그러니까 불이야 하다가 막 가다가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오히려 사고가 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요. 개인, 부분으로 봤을 때 최적의 선택은 아니지만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나가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절약의 역설이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자, 절약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래 뭐 좋은 걸 할 수 있어. 왜냐면 경제가 침체될 것 같다. 앞으로 말이야 올해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펑펑펑 해야 돼요? 근검절약해야 돼? 근검절약해야 된다고. 이해 가시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 대비해서 근검절약을 하게 되면 물건을 안 사잖아. 그러면 아니 마트에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자꾸 쌓이고 재고가 자꾸 쌓이니까 공장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줄이지. 생산했는데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는데 어떻게 공장을 풀가동합니까? 생산 라인을요 한 60%만 가동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40%는 가동 안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맞아요. 공장 가동을 안 하니까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을 자른단 말이야. 해고가 일어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해고가 되면 실업자가 되잖아. 돈이 없어. 소비를 또 안 해요. 그래서 경제가 침체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절약을 하게 되면 이게 소비가 감소하게 돼요. 물건이 안 팔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합니다. 재고가 증가하게 되니까 공장의 가동이 줄어들어요. 공장을 폐쇄하게 됩니다. 공장의 가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겨. 실업이 증가해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다시 또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순환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경기 침체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었는데 왜 코로나 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침체가 됐습니까? 코로나 때 뭐 전쟁이 일어나서 무슨 뭐 공장이 폭파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요. 소비를 안 하고 회식을 안 하는 거야. 소비가 줄어드네. 배달 음식 정도만 잘 되고요. 공장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또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뒤집어 얘기하면 오히려 저축 절약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펑펑펑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에만 집착하는 그런 게 이제 미시경작인데 숲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경작을 미시경작과 거시경작으로 분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경제 이론의 주관성과 진화, 경제 이론 속에 여러 가지 숨어있는 가정과 어떤 이론가의 주관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경제 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전학파랑 케인작파 거시경작에서 볼 건데 똑같은 경제 현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요. 등등등. 이론의 내적 일관성. 이론을 세웠으면 그 이론이 딱딱딱 정합성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 정합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되게 되는 것이고요. 현실은 또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어떤 위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합리성에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지. 제가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몇 년 공부하게 되면 시험에 합격합니까? 사람마다 다르지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평균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짝 얘기할 수 있어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한 2년, 3년 걸린다? 그럼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짧게,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대표성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게, 대표적인 기업 이렇게 끄집어내요. 우리가 앞에 미시경작은 개별 소비자들, 개별 기업들 얘기하는데 어떤 소비자가 대표적인 소비자가 됩니까? 우리나라 같이 땅덩이가 조그만 나라도요. 한국말이 약간 표준어, 사투리 뭐 등등 약간 이렇게 다 다르게 되는데 야, 한국말은 어떤 말이 과연 한국을 대표하는 말이 됩니까? 표준어는 뭡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게 바로 대표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뭔가 일관성 있는 하나의 획일적인 어떤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작을 설명하는 방법은요, 말로 설명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수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프를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사진 보여주면 그래프를 이용하면 금방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수요의 법칙이라고 할게요. 수요의 법칙은 뭐야?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량이 줄어들고요. 싸지면 소비량이 증가해. 막 말로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술적인 방법이야. 나름대로 이게 간단한 거는 쉬운데 이게 길어지면요. 스토리가 좀 잘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량이 있고요. Q라고 많이 쓸 거예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프라이스 해서 가격이 있습니다. 자, 가격과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가 보이더라.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뜻이 뭐야?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량이 증가하고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냥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학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학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그래프도 복잡하고요. 근데 그걸 그래프를 보는 방법과 수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이해하시게 되면 할만해요.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량이라 할게, 소비량이라 할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펑션 함수 간의 관계가 가격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한 줄로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싸지면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주요 원리들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 미시경제학 처음부터 거시경제학 끝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러한 공통된 뭐 세상을 지배하는 뭐 한 10가지, 12가지 법칙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 차차차 우리가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쭉 편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서 복습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본문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1장에 대한 경제학의 사고방식과 이걸 어떻게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는데요. 시험 문제는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 요걸 중심으로 출제 가능성이 좀 있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경제학을 우리가 배우는 베이직한 그냥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장 수요 공급에 대해서 볼 건데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경제학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